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4일차 전체 내용 정리 오늘 해야 하는 파트입니다. 네, 4일차, 그러니까 4주차죠. 27일차고요. 4주차의 7일과 8일 수업에서 제가 조직론 거의 대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양이 좀 많은데요. 그래도 지치지 말고 잘 따라와 주세요. 일단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을 설명하면서 제가 조직 성장 경로 모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조직 성장 경로 모형의 가장 핵심은 요게 아시겠지만 지금 조직의 주요 구성 부문들입니다. 구성 부문을 일단 먼저 읽어주실 수 있어야 하고요. 제가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에서 전략 정점, 중간 개선, 작업 계층 나누고 바깥쪽 외부로 빠져 있는 이 부분들, 조직의 계층 내에 들어가지 않고 조직의 바깥쪽에 있는 기술 구조와 지원 참모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빈츠버그는 단, 기, 전, 사, 이미 너무 중요한데 지금 보시는 여기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환경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조직의 주요 구성 부문, 그래서 조직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여기 구성 부문 많이 나오죠. 내려갔어요. 잠시만요. 구성 부문 많이 나오죠. 여기 있는 구성 부문. 단순 구조는 전략 정점, 기계적 관료제는 기술 구조, 전문적 관료제는 핵심 운영 부문, 사업 부제는 중간 개선, 에드워크래시는 지원 참모, 특히 작업 과정의 표준화, 기술의 표준화, 산출의 표준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환경적인 맥락 잘 보셔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얘하고 얘는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는 복잡한 환경, 여기는 단순하고 동태적인 환경. 여기는 복잡하고 동태적인 환경.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나셔야 되고요. 저희가 여기 지금 진행하는 건 다 복습용입니다. 복습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거니까 기본 개념 그리고 저희 기출 강의 잘 들어주시고 내용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로베이의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제가 조직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를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계적 구조는 정말 예측 가능성이 엄청 큰 변화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변화가 안정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조직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그래서 조직이 굉장히 좁은 직무 범위와 표준적인 운영 절차, 분명한 책임관계, 계층제, 공식적인 대명 관계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그런 조직을 상정했고요. 그에 비해서 유기적 구조는 환경 적응성이 굉장히 크죠. 변화하는 사회에 유기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그런 조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무 범위 넓고 규칙과 절차 굉장히 적고 책임 관계가 모호하며 분화된 채널, 인간적인 대명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 그래서 각각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조건까지 다 기억해 주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계적 구조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관료제, 유기적 구조는 다양한 형태의 탈관료제 모델들은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제-3. 데프트의 조직 유형. 네, 아시겠지만 데프트의 조직 유형은 로베이가 이야기했었던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이걸 가장 극으로 두고, 가장 극단에 두고, 모든 조직은 이거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 대안적인 조직의 유형들이다. 그래서 기능 구조, 조직을 기능별로 통합시켜서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직,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업 부재. 제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능 구조와 사업 부재. 사업 구조는 산출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 그래서 사업부 안에서 기능들끼리 조정하는 게 훨씬 유리한 조직. 그래서 성과 관리에 유리하지만 규모의 경제가 떨어지는 조직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 매트릭스, 기능 구조는 수직적으로, 사업 부재는 수평적으로 움직입니다. 이중적 권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전문성과 대응성 두 가지가 다 높은 조직의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평 조직은 핵심적인 업무 과정을 중심으로, 그래서 계층과 부서의 경계를 다 탈피하는 형태의 조직이라고 얘기했고요. 특정 업무의 개인들을 팀으로 모아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요. 여기 있는 팀원들은 모두 다 멀티플레이어, 여러 가지 기능들을 동시에 다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 네트워크 구조, 조직의 자체 기능을 가지고요. 핵심 역량 위주는 조직 스스로가, 여타 기능은 계약을 통해서 현재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조직, 정보통신 기술의 확산으로 채택된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프트의 조직 유형까지 구분을 하고 유기적 구조까지 봤죠.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요 조직의 구조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어느 조직에 다들 조금씩의 변화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계적 구조라고 많이 보고요. 사업 구제부터는 어느 정도 유기적인 성격이 조금씩 나타나는 조직들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7-4에 우리가 조직 이론 봤죠? 이거는 왈도의 조직 이론 분류입니다. 왈도의 조직 이론 분류는 고전적 조직 이론, 그 다음 신고전적 조직 이론, 현대적 조직 이론. 고전적 조직 이론은 아시겠지만 과학적 관리론, 신고전적 조직 이론은 인간관계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대적 조직은 환경과의 상호 관련성을 설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개방체제적인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조직이론의 변천에 대한 얘기들을 쭉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조직이론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거시조직이론이죠. 거시조직이론은 환경에 대한 결정론, 그 다음 임의론, 환경이 조직을 결정하느냐, 아니면 조직이 그 환경적인 제약을 극복하느냐, 그리고 개별 조직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 조직 구조를 중심으로 볼 것이냐. 제가 여러분 개별 조직인데 결정론 시각 가지고 있는 게 구조적 상황론, 상황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조직군을 가지고 결정론을 보게 되면 조직군 생태학 이론, 제도화 이론은 안 했습니다. 이런 범주가 있긴 하지만 굳이 보실 건 아니고요. 조직 경제학 이론, 주인 대리인 이론과 거래 비용 경제학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임의론적 시각의 개별 조직이 전략적 선택 이론, 자원 의존 이론. 제가 이렇게 실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봤던 이론은 다 해서 6가지입니다. 세부적인 내용, 조직 경제학의 대리인 이론과 거래 비용 이론으로 나누면.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가장 기본 특징들을 써놨어요. 구조적 상황론은 상황 의존적이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조직 구조의 설계를 강조하면서 유일 최선의 방법은 없다. 또 어떤 거 얘기했냐면 얘가 중범위 이론. 완전 대규모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소규모도 아닌 개별 조직 단위를 연구하면서 과학적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범위 이론을 쓰려고 한다. 이것도 이야기했었고요. 그다음 주인 대리인 이론. 주인 대리인 모두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인은 항상 정보가 부족하죠. 대리인 쪽이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감시하기 위한 비용 등을 포함한 거래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걸 줄이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조직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래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보다는 관료제 조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라고 얘기했고요. 이게 조직 효율성을 늘리는데 관건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전략적 선택 이론, 관리자의 전략적인 상황 판단, 중시했고요. 자원 의존 이론, 이름이 약간 의존이란 단어 들어가서 마치 전략적 선택 이론 같지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조직도 아니, 전략적 선택 이론의 한 범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조직도 자원을 모두 획득하는 건 불가하지만 의존되어 있지만 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한 조직 관리자의 주도적 능동적 행동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2개의 이론 모두 다 전략적 선택 이론, 자원 의존 이론 모두 다 우리가 임의론의 관점에 해당하는 이런 이론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정리는 다 되고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갈게요. 조직의 구조 변수. 자, 조직의 구조 변수는 조직의 구조를 결정짓는 변수죠. 복공집, 규기환, 제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복잡성,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 공간적 분화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수평적인 게 횡적인 거, 수직적인 게 종적인 거, 공간적인 거 구분이 됐고요. 제가 수직적 분화를 다른 말로요, 분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수직적 전문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식화는 말 그대로 공식적인 업무 규정이 있느냐, 표준운영 절차를 가지고 있느냐의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직권화,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고위층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규모, 기술, 환경에 대한 이러한 상황 변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지금 올라와 있는 자료는 수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제가 잘못해서 플러스라고 썼더라고요. 가뜩이나 헷갈렸을 텐데 여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기술이 비일상적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라고 보셔야 하고요. 요거는 제가 자료를 수정을 해서 아마 보시면 맨 처음에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플러스라고 돼 있을 거고요. 새로운 자료 보시는 분들은 마이너스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일부러 수정하려고 제가 이렇게 놔뒀습니다. 여기 마이너스라고 봐주셔야 합니다. 가볼게요. 규모가 크면 복잡성이 크고요. 공식적 매뉴얼을 만들지만 조직이 모두 다 상류층이 권한 장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분권. 비일상적 기술이라면 일단 복잡성이 떨어집니다. 공식화도 안 되고 집권화도 잘 안 되지만 기술이 어려우니까 수평적인 복잡성은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불확실한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잡성 마이너스,
공식화, 집권화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분권 되겠죠? 하지만 이 경우도 수평적인 복잡성의 경우에는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7-7이 페로입니다. 페로 통순 둘 다 중요한데 일단 구급 기준으로는 페로가 더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페로의 내용을 내용 정리에다 같이 넣고요. 과업이 다양한지 예외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과업이 다양하고 과업이 다양하지 않고 여기가 복잡하고 여기가 단순하고 대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문제의 분석 가능성. 분석이 잘 된다면 매뉴얼을 만들기 쉽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이 두 가지의 기술이 바로 기계적 구조에서 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기술. 상대적으로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낮으면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낮을 때에는 비일상적 기술, 장인적 기술 들어가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7-7번 이렇게 정리했고요. 7-8번 조직의 원리입니다. 조직의 원리는 일단 범주를 크게 두 개로 보셔야 돼요. 분업을 위한 원리와 조정을 위한 원리. 보통 일반적으로 분업을 위한 원리라고 얘기한다면 요거 봐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계층제, 명령통일, 통설범위, 조정 이거 모두 다 조정의 원리들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계층제는 조직적으로 조직의 구조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조직의 권한이 달라질 수 있도록 만드는 정도 얘기하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분업은 이를 가급적 세분화해서 업무를 분담해주는 것.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수평적 전문화가 전문화라는 의미로 여기 쓰이고요. 수직적 전문화를 계층제 의미로 많이들 사용하게 됩니다. 명령통일도 아실 거고 통솔 범위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조정의 원리. 데프트가 설명했었던 이 조정의 원리 중에 수직적 연결기제와 수평적 연결기제. 기출 나왔던 내용 보시면 수직적 연결기제가 계층제나 규칙계획. 그리고 수평적인 연결기제가 태스크포스나 프로젝트 팀 같은 팀 조직 들어가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조직의 원리 끝냈고요. 그 다음 관료제와 탈관료제 봤습니다. 관료제, 관료에 의한 통치죠. 막스 베버가 근대의 법적 합리적 관료제를 이념형 관료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징,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 원리, 분업, 비정의성, 모든 관할 범위와 직위의 범위를 다 법규로 규정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병리현상, 무표 대치, 할거주의, 훈련된 무능, 법문 용례, 무능력자가 승진하는 피터의 원리, 무사한 일, 그리고 인간적인 비공식적인 요인들을 잘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한계점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에도크라시 탈관료제. 탈관료제는 아시겠지만 일단 복공집이 다 낮습니다. 예외적으로 수평적인 분화만 좀 잘 된다. 요거 빼면은 나머지는 다 구조 변수는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죠? 문제 해결 지향적인 체제고 일시적으로 구성했다가 끝나면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에서 오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갈등과 비협조들이 문제가 되죠. 모형 보시면 수평적인 팀 조직, 매트릭스, 네트워크, 학습 조직. 요 세 개는 데프트를 설명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어서 어렵지 않을 텐데 요 학습 조직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조직의 학습을 강조한다는 거 그리고 조직의 학습을 통해서 조직적인 학습을 통해서 개인의 학습이 아니라 조직적인 학습을 통해 개인의 전문적 권력 개인의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는 권력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조직적 학습을 강조하고 개인적 권력을 강조한다. 이런 약간 상충되는 느낌의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라고 했고요. 개방체제와 자아실현적인 인간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 모두가 다 생계가 설명했었던 학습 조직의 5가지 수련 원리들 설명하고 있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 할 게 많습니다. 4주차. 자, 우리 8일. 조직 구조는 두 번째, 정부 조직 체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가 부처청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요거 설명하면서 일단 본부 조직과 소속기관 이렇게 구분했고요. 소속기관에 본부 조직에 원래 최고 관리층 있고요. 최고 관리층 밑에 하부 조직이 있습니다. 하부 조직에 보조랑 보좌 있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보좌, 보조 이렇게 썼습니다. 보좌, 보조 이렇게 썼고요. 소속기관의 부속기관과 일성기관. 일단 이 체계가 잡혀야 제가 지금 여기다가 쓰고 있는 이 내용도 확실하게 보일 수 있어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얘기한다면 일성기관, 우리가 얘기하는 부속기관, 이거 두 개를 소속기관이라고 얘기하고요. 보조기관, 보좌기관, 이거 두 개를 하부조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들이 실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인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이거보다 이게 체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위원회 조직 얘기했죠. 위원회 조직. 일단 여러 사람이 함께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곳이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의결위원회. 이건 3원설로 구분하는 거고요. 주로 2원설로. 자문위원회, 그다음 행정위원회와 의결위원회. 이렇게 하나로. 그래서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 둘로 구분하고 다시 행정위원회가 행정위원회랑 의결위원회로 구분이 된다. 대부분은 다 행정위원회의 형태입니다. 자, 하지만 의결위원회의 기출문제 예시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받습니다. 소속이 누군지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방송통신위원회만 대통령 소속이고 나머지 특히 중앙행정기구로서의 위원회 6가지는 방통위 빼고는 나머지 5개는 다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 책임운영기관. 아시겠지만 책임운영기관은 정부 조직을 운영하는 원리를 약간 기업적으로 만들어주는 재정상의 자율성, 운영에 대한 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국립중앙극장 통해서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고요. 정부 기관이고 공무원이라는 거.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야 중에 공공성이 있는 경쟁이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중앙책임운영기관은 특허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있습니다.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의 임기 2년에서 5년, 총정원한도 대통령, 그 다음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총리령, 부령이 된다는 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장이 실시한다는 거, 이게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중앙책임운영기관에 특허청 있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책임운영기관 이렇게 정리할까요? 자, 그 다음 공공기관. 공공기관보다는 사실 정부 부처형의 공기업과 일단 법인형의 공기업을 먼저 구분하시라고 얘기했어요. 정부 부처형의 공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인형, 정부 조직에서 분리되어 있는 법인형 공기업이 있고요. 우리가 소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설명하는 공공기관은 요 법인형 공기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에 바뀌었죠. 개정되었죠. 직원 정원 300인, 수입액 200억, 자산 규모 30억 이상의 기관을 공공기관 중에서도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들이 아니면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들은 기타 공공기관이 됩니다.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준정부 기관은 기금 관련과 위탁 집행형으로 구분이 되죠. 지금 여기 보시는 요 예시들이요. 우리가 기출문제에 나오는 예시들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의 예시는 좀 기억을 하시면서 내용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공공기관 고시는 1월 달마다 매년 1월에 기재부가 신규로 다시 지정을 하지만 실제 요거 지정이 돼도 제가 지금 들었던 예시는 그렇게 변화하는 예시들은 아닙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5번 인간관계 동기 이론의 체제. 아시겠지만 내용 이론, 동기에 내용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건드리면, 욕구의 내용을 잘 건드리면 그러면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메슬로우, 에더퍼, 허츠버그, 맥그리거 요들을 제가 4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아지리스, 성숙, 미성숙, 맥클랜드, 성취, 동기, 샤인까지 여기까지 셋. 그 4 플러스 3으로 기억하시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과정이론의 형평성 이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들어가죠. 기대 이론, 블룸의 기대 이론, 포터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 그리고 범주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목표 설정 이론의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과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 목표의 성격에 따라서 현재 동기부여의 내용이 과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진 이론들을 조금 자세하게 보자면 여기 8-6 동기부여의 내용이론,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이론. 메슬로우는 생리, 안전, 사회, 존경, 자아실현 5가지로 욕구를 계층화시킨 다음에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relatively well입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고 욕구의 진행은 절대 역순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래서 각각의 욕구들을 좀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엘더퍼의 ERG. 지금 보시는 메슬로우의 생리, 안전이 E, 지금 보시는 사회 존경이 R, 그 다음 자아실현이 성장 욕구로 가능하게 되고요. 좌절태행 접근법 사용하게 됐다는 것도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허츠버그의 욕구 충족 이계 요인 이론, 불만 요인이 있고 불만족을 방지하는 요인이 있고 만족을 제고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예시 많이 나와요. 보수, 작업 조건, 인간관계가 불만족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 요인. 만족에 대한 제고 요인들은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 뭐 볼 수가 있겠죠. 불만 요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만족 요인이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만 요인은 충분히 동기를 부여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 자신의 노력과 보상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죠. 여기서의 관계를 노력과 보상의 비율로 봅니다.
그래서 나와 타인의 비율을 비교해서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면 동기 유발이 이루어지죠. 과소보상의 경우에도 동기가 유발되지만 과다보상의 경우에도 동기가 유발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블룸은 제가 유의성, 수단성, 기대성을 그대로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에포트, 그 다음 퍼포먼스, 그 다음 리워드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 이게 유의성 그 다음 얘가 얘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 수단성 얘가 얘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 기대성 이러한 기대가 동기부여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얘기했죠. 과정 이론도 되게 다른 학교들 요새 특히 헤크만과 올드햄 또는 뭐 포터와 롤로 이론도 나오지만 그래도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애덤스와 블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8-8 갈등. 갈등 여러 가지 봤지만요. 일단 갈등을 바라보는 견해, 그리고 잠재적 갈등이라는 것을 갈등으로 고려한다라는 단계, 이 두 가지를 가장 핵심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갈등에 대한 인식 부재로는 고전적 조직이론, 전통적 견해는 인간관계론, 행태론적 견해는 행태주의, 현대의 상호작용론적인 견해까지 최근 견해들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갈등까지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번에 4주차에 진행했었던 내용의 양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거의 160문제 가까이 풀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내용 정리도 좀 길어지고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힘내서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다음 시간 이제 리더십도 들어가야 되고요. 나머지 조직론 끝내고, 그 다음 우리 4장 들어가게 됩니다. 5장 제목까지는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네, 오늘 다시 수업입니다. 현장에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온라인 수업 들으시는 분들 모두 다, 네, 오늘 수업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공부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우리는 이따가 수업에서 또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